함흥차사 아버지와 아들, 피로 쓴 권력의 비극 익숙한 말 속에 숨겨진 서늘한 역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는 말 하나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함흥차사가 됐네. 누군가 연락도 없이 오래 소식이 끊겼을 때 심부름을 시켰더니 감감무소식일 때 우리는 이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네 글자 속에는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니라 조선 왕실 600년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참혹하고도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함흥차사, 풀이하면 함흥으로 보낸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왜 사신을 함흥으로 보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사신들은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조선을 세운 위대한 영웅 이성계와 그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은 냉혹한 정치가 이방원 사이에 벌어진 세상 어느 드라마도 따라올 수 없는 부자의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권력과 배신, 분노와 절망, 그리고 끝내 화해하지 못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오늘 저와 함께 그 깊고 서늘한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조선을 세운 영웅, 그리고 깨어진 가족 이성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내 때는 고려 말 온 나라가 흔들리던 시대였습니다. 북으로는 홍건적이, 남으로는 왜구가 밀려들었고 조정 안에서는 권문세족들이 토지를 독점하며 백성들의 삶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낡은 수레처럼 삐걱거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무장으로 타고난 궁술과 탁월한 전략으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화살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고 그의 군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성계가 나타나면 전쟁이 끝난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무인이었던 이성계가 단순한 장수를 넘어 왕조를 세운 창업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탁월한 두뇌를 가진 정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그렸고 이성계는 그것을 실현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392년 마침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세웁니다. 이성계의 나이 58, 전쟁터를 누비던 노장군이 새 왕조의 초대 임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의 결혼, 두 개로 갈라진 왕실 이성계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 한씨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기 전 함경도 시절부터 함께한 조강지처였습니다. 그녀와의 사이에서 이성계는 6 아들을 얻었습니다. 맏아들 방우부터 5째 방원까지 이들은 아버지를 도와 조선 건국에 함께 뛰어든 전쟁터의 동지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을 세우기 직전 한씨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성계는 눈물을 삼키며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합니다. 바로 강씨였습니다. 강씨는 젊고 총명했으며 이성계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녀와의 사이에서 이성계는 두 아들을 더 낳았는데 방범과 방석이 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비극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새 나라를 세운 이성계는 누구를 세자, 즉 왕이 계승자로 삼을 것인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맏아들이나 공을 세운 아들이 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계비 강씨 소생의 막내 아들, 아직 어린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애가 아니었습니다. 정도전도 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정도전의 계획은 왕권을 강화하기보다 신하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고, 아직 어린 세자는 그의 이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카드였습니다. 어린 왕은 신하의 보좌가 필요하고 그 신하는 정도전 자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한씨 부인의 아들들, 특히 다섯째 이방원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이방원, 영웅인가? 냉혹한 야심가인가? 이방원은 이성계의 아들들 중 가장 명석했습니다. 고려의 과거 시험에 합격한 수재였으며 아버지가 조선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새 왕조 개창에 반대하는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제거한 것도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 없이는 조선 건국이 가능했겠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을 세운 아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이복 동생에게 세자 자리를 주었고, 정도전은 한씨 부인 소생, 왕자들의 군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군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언제든 제거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제거될 것인가, 아니면 먼저 움직일 것인가. 1398년 여름, 이방원은 칼을 뽑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제1차 왕자의 난이라 부릅니다. 피바람과 상처, 아버지와 아들의 갈라섬 왕자의 난, 형제가 형제를 죽이다. 왕자의 난은 한여름, 밤에 시작됐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궁으로 들이닥쳐 이복 동생 방번과 방석을 잡아 유배 보내고 끝내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신하 정도전도 이날 밤 이방원이 칼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방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인 방과 훗날 정종을 왕위에 올려 허수아비로 삼고 실질적인 권력은 자신이 쥐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같은 편이던 넷째 형 방감마저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400년 이방원은 조선 제3대 임금 태종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꿈꾸던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자 아래에는 동생들의 피가 흥건히 배어 있었고 아버지의 눈물이 스며 있었습니다. 옥새를 내던진 아버지, 피바람이 몰아치는 동안 이성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성계는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아들들을 죽이고 자신이 평생을 믿어온 신하 정도전이 칼에 쓰러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인으로 평생 칼을 들고 살아온 그였지만 자식의 반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허탈감,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채 이성계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옥새를 던지듯 내려놓고 고향 함흥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함흥은 이성계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아직 왕도 왕자도 아니었던 시절, 순수하게 칼 하나 들고 뛰어다니던 젊은 날의 기억이 남아있는 고향.
그곳으로 돌아가 이성계는 조용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잎이 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의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의 도피이기도 했고 늙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사신을 보내는 아들, 사신을 죽이는 아버지, 왕위에 오른 이방원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선왕이자 아버지인 태조의 황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함흥에 홀로 응거하고 있다는 것은 아들 이방원이 불효를 저질렀다는 증거이자 왕실의 권위에도 흠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원은 아무리 냉혹한 정치가라 해도 아버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자식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죽는 날까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은 왕좌에 앉아 있어도 가장 외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원은 사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건강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함흥으로 간 사신들이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아들이 보낸 사신이 도착할 때마다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어떤 사신은 활로 쏘아 죽였고 어떤 사신은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정성껏 써서 보낸 편지는 읽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깊고 컸으면 죄 없는 사신에게까지 화풀이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함흥으로 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함흥차사라는 말이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극적인 말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소식이 없는 사람을 빗대는 일상어로 굳어진 것이지요. 날아오는 화살, 기둥 뒤로 몸을 숨긴 왕 야사에는 더 극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성계가 마침내 함흥을 떠나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 이방원이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멀리서 아버지의 행렬이 보이자 이방원은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이성계의 손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이방원은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기둥 뒤로 몸을 피했습니다. 화살은 기둥에 박혔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린 이방원이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았을 때 이성계는 이미 말머리를 돌려버렸다고 합니다. 아들을 향해 화살을 쏜 아버지, 기둥 뒤로 몸을 숨긴 왕. 이 장면은 역사 기록보다는 야사에 가깝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학대사, 마지막 다리를 놓다. 이성계가 결국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데는 한 사람의 역할이 컸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이성계의 절친한 도반이자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던 무학대사였습니다. 무학대사는 이성계의 신뢰를 받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적 야망도 자식도 없는 출가한 승려 그이기에 이성계도 마음을 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학대사는 함흥의 이성계를 찾아가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며 분노와 슬픔 속에 갇혀있던 노인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냈다고 합니다. 전하, 살아있는 동안 자식에게 진심이 통하지 않더라도 그 자식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린다면 그것이 전하의 뜻을 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402년 이성계는 마침내 함흥을 떠나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아들 이방원과 진심으로 화해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외로운 아버지와 아들 이방원, 조선의 기틀을 다지다 이방원, 즉 태종은 역사가 인정하는 유능한 임금이었습니다. 외척의 권한을 철저히 제한하고 사병을 혁파하여 군권을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호패법을 실시해 백성의 수를 파악하고 토지 제도를 정비해 국가 재정을 튼튼히 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를 도입해 행정체계를 갖추었으며 아들 세종이 그 기반 위에서 조선의 황금기를 꽃피울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세종대왕의 찬란한 문화는 태종 이방원의 냉혹한 기반 위에서 피어났다고. 그러나 이방원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왕자에 앉아 어진 정치를 펼치면서도 창밖을 바라볼 때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향해 활을 쏘았던 아버지, 눈빛이 영원히 따뜻해지지 않았던 그 눈빛이 이성계, 쓸쓸한 만년 함흥에서 돌아온 이성계는 불교에 귀의해 조용한 만년을 보냈습니다.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절을 짓고 불경을 읽으며 생을 마감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전쟁터를 누비던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거두었던 죄업을 씻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를 부른 왕자의 난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1408년 이성계는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 이방원은 아버지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눈을 감는 순간 왕이지만 아들로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역사는 그 마음속까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6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남은 이야기, 함흥차사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는 이 말 뒤에는 이렇게 기나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성계와 이방원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 속 왕가의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성계는 끝까지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끼는 아들들을 잃었고 믿었던 신하를 잃었고 자신이 세운 나라의 주인 자리마저 빼앗겼습니다. 그 상처는 죽는 날까지 아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원은 평생 아버지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조선 팔도를 호령하는 왕이 되어서도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왕자에 앉아 사방을 굽어보면서도 어쩌면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남모를 상처와 고민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만큼 이해받지 못하는 서운함 혹은 먼저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은 자존심, 그 감정들은 600년 전 이성계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보다 소중한 것은 어쩌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방원은 나라를 얻었지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성계는 분노를 지켰지만
아들과의 마지막 화해를 포기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옳고 그른지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사람 사이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할 수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화려한 용포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실의 또 다른 뒷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